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물질의 특성 단원과 험난문의 분리 단원에서 물질의 특성 중 밀도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밀도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밀도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많지 않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험이 끝나셔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필수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밀도를 쉬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 밀도는 쉽게 표현하자면 뜨고 가라앉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고 가라앉는 정도.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죠?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가벼우면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걸 한번 봅시다. 왼쪽의 경우에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이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볼게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인원수는 똑같아요. 그죠? 달리 말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질량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질량은 같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상자는요 굉장히 좁은 공간, 그쵸? 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질량이 들어있는 부피가 굉장히 작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는 똑같은 세 명이 들어있긴 하지만 들어있는 부피가 굉장히 커요. 이럴 때는 단순히 가볍고 무겁다, 즉 질량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질량이 어떤 만큼의 공간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뜨고 가라앉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왼쪽하고 오른쪽 상자 중에 어디가 뜰까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서 그걸 표현을 해놨지만 그렇죠. 왼쪽에 있는 더 좁은 공간에 들어있는 것이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은 질량일 때 큰 공간에 들어있는 친구가 위로 뜨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질량은 똑같이 1kg이라고 합시다. 1kg인 쇠구슬, 굉장히 작은 쇠구슬과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그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쇠구슬은 1kg면 굉장히 크기가 작을 거예요. 부피가 작은 거고요. 그려보자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 공간, 이 부피 안에 1kg이 다 채워져 있는 거고, 스타이로폼 여러분 실제로 보셨겠지만 1kg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사이즈가 커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분명히 이 친구들은 지금 질량이 1kg로 똑같지만 가지고 있는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물에 넣는 경우에는 쇠구슬은 가라앉고요. 스타이로폼 위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 과학적인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질량이 똑같을 때, 혹은 질량이 다르더라도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바로 밀도라고 합니다. 이 밀도에서 밀자는요, 밀은 조밀을 하다 할 때 그 밀이에요. 선생님 조밀이 뭡니까? 더 쉽게 풀어드리면요, 바로 빽빽한다. 그러니까 빽빽한 정도, 같은 공간일 때 혹은 그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밀도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넣었을 때 뜨고 가라앉는 정도, 혹은 둘이 같이 있을 때 어떤 게 위로 가고 어떤 게 아래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밀도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쉽게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밀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바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은, 그쵸? 이 부피,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질량이 들어가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여기서 봤던 것도 지금 비유를 해보자면 얘의 질량은 그냥 3kg이라고 해볼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3kg이겠죠? 그런데 부피가 어떻습니까? 부피가 예를 들어서 물론 실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왼쪽은 부피가 훨씬 작아요. 1리터라고 해보고 오른쪽은 부피가 10리터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밀도를 정의한 부피분의 질량 값인데 어디가 더 크죠? 그렇죠. 왼쪽이 훨씬 더 크게 되죠. 따라서 밀도가 큰 이 왼쪽 상자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밀도의 개념이고요. 단위는 무엇을 씁니까? 자, 단위는 새로운 단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과 부피의 단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질량의 단위는 무엇이죠?
질량을 다루는 그램이 있고요. 혹은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1학년 때 배웠어요. 질량과 무게를 배울 때. 부피의 단위는 이거는 사실 과학보다는 수학 시간에 더 많이 배웠을 텐데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여러분들 그 우유나 이런 거, 뭐 음료수 이런 거 마실 때 용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밀리리터 혹은 리터 이런 걸 많이 표시하잖아요. 밀도는 부품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 단위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서 밀도의 단위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밀도의 단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 분수를 이렇게 옆으로 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킬로그램 퍼 리터 혹은 그램 퍼 밀리리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과 부피의 단위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밀도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밀도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값이에요. 고유한 값. 고유하다는 게 뭐냐? 원의 논리를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물의 밀도, 정해진 온도 20도씨인가 25도씨 정도에서 물의 밀도는 1.0으로 알려져 있어요. 1.0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확하게 담임 선생님이 저희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 그럼 물의 밀도가 1이라면 얘를 제외한 다른 어떤 물질도 같은 조건에서는 밀도가 1인 게 있다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밀도는 다 1.0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유하다라는 의미고요. 달리 말해서 우리는 밀도를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액체가 있어요. 근데 얘 밀도를 측정해 보니까 얘 밀도가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마셔보거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0.7이 나왔어요. 그럼 걔는 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고유하다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밀도라는 값은요, 이 단원의 이름이기도 한데 물질의 특성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고유한 값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밀도는 물질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방금도 사실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밀도가 큰 물체는 어떻게 되죠? 밀도가 큰 물체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쵸? 밀도가 그러면 작은 물체는 작은 물체는 어떻게 되죠? 작은 물체는 위로 뜹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밀도탑 쌓기라는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안에다가 서로 다른 종류의 액체를 3가지 넣었어요. 이렇게 밀도가 쌓였다고 하죠. 밀도탑이. 그렇다고 했을 때 밀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밀도의 크기를 비교하면요, 뭐가 더 크죠? 큰 건 아래로 간다고 했어요. 그죠? 같은 부피 안에 더 많은 질량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죠?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요, 중간에 있는 B. 그 다음은 A. 이렇게. 요 정도 개념까지만 알아놓으시면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밀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부터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두 번째, 밀도가 큰 거는 아래로, 작은 건 위로 뜨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밀도가 무엇인지. 그냥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살짝 카메라 각도를 바꿔서 밀도에 대해서는 다 봤고요. 두 번째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용해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잠깐 떠올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의 상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고체, 액체, 마지막으로 기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끓는다는 건 뭐죠?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럼 끓는 점은 뭐가 되는 거죠? 끓는 점은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두 번째로 얼은 점은 뭡니까? 얼은 점은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따라서 얘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게 얼은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녹는 거는 정반대죠. 이 친구들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끓는 점과 얼는 점, 녹는 점을 볼 때는요, 우리가 선생님이 물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물을 예시로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의 경우에 끓는 점이 몇 도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물의 끓는 점은 그렇죠. 얘는 100도씨입니다. 물의 경우에 100도씨예요. 물의 얼는 점,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서 얼음이 되죠? 그쵸? 0도씨입니다. 섭씨 0도씨. 녹는 점 역시 0도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100도씨에서 끓는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100도씨에 끓는 거 없고요. 또 다른 나머지 것들 역시 0도씨에서 얼거나 녹는 게 없습니다. 즉, 100도씨가 끓는 점이라는 거, 그리고 0도씨가 어는 점이자 녹는 점이라는 건 오직 누구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물만 가지는 특성이에요. 따라서 지금 얘기한 이 끓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이라는 것도요. 첫 번째 뭐다? 왼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끓는 점, 그 다음에 이 세 개 개념이 다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다. 즉 100도에서 끓는 건 물밖에 없다 라는 거죠. 같은 기압일 때. 따라서 이 기압일 때 도시에서 끓는 건 물밖에 없다. 이 끓는 점 역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때 쓰는 뭐로 쓸 수 있다? 그쵸? 이 세 개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 됐죠? 자, 어떤 놈인지 정체를 모르는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에탄올이라고 합시다. 마셔서 구별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물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끓여봤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놈은 100도씨에서 끓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놈은 약 79도씨에서 끓었다고 씁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는 거는 같은 기압, 1기압일 때 100도씨에서 끓는 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물이다. 얘는 물이 아니다. 실제로 79도가 끓는 점으로 알려져 있는 건 에탄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자면 끓는 점과 녹는 점, 얼은 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때 쓰는 물질의 특성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시간에 따른 가열 곡선을 그려볼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긴 그냥 얼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얼음을 내가 계속 가열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그 불로 지진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그쵸? 물로 녹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계속 가열하면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또 기화가 되죠. 됐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해서 나타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는 그냥 얼음 상태에서 이렇게 뜨거워질 거예요. 뜨거워지다가 0도가 되는 순간 온도가 일정해진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져요. 이때는 얼음이 물로 녹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몇 도다? 그렇죠. 이때는 0도다. 0도. 자, 그리고 다 녹았어요. 다 녹아서 물의 상태가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일정 온도가 되면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 올라가지 않는 온도는 이제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도일까요?
자, 이거는 몇 도다? 100도, 100도. 이쁘게 적혀있네요. 그죠? 드르르. 100도. 저거는 우리가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죠? 이때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다가요? 다 끓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 정리합시다. 얼음을 가열하게 되면 우선 0도씨에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얼음이 물리되기 시작하는 녹는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녹는점. 녹는점의 특징은 뭐다? 그쵸,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가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다 녹았어요. 다 녹게 되면 또 올라가다가 두 번째로 온도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생기죠. 여기의 이름은 그렇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혹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끓는 점이고요. 여기도 역시 상태 변화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0도씨를 기준으로 뜨거워지는 건 녹는 거죠. 반대로 0도씨를 기준으로 얘처럼 가열되는 게 아니라 냉각, 즉 온도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0도씨보다 차가워지게 되면 물이 얼음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건요, 녹는 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 0도씨는요 녹는 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냉각을 했을 때는 얼음이 얼게 되는 어는 점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온도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우리가 알려주냐면요, 바로 물질의 양을 많이 했을 때, 물질의 양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건 뭐냐면요. 바로 끓는 점에 관해요. 끓는 점. 자,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는 선지도 그렇고, 여러분들 혹시 교과서나 이런 것들 보면서 문장이 어려우면 예시를 들어보면 됩니다. 지금 끓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에서는요, 선생님 대표적인 액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들어보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 물질의 양이 많아졌을 때, 즉 이런 거죠. 왼쪽에서 10ml,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를 끓일 때 하고 100ml를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온도에 끓죠? 그쵸. 질문이 이상하죠? 왜요? 그렇죠.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끓는 온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컵 하나 끓인다고 해서 50도 되면 끓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몇 도? 100도가 돼요. 따라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적어져도 그렇고요, 많아져도 그렇고요, 끓는 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는 바뀔 수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라면 하나를 끓일 때나 라면 5개를 이렇게 끓일 때나 뭐가 더 끓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개죠. 그럼 나중에 대학교 때 MT 대학생들도 가보시면 이제 비빔면이나 라면 같은 거 막 6개씩, 7개씩 끓이는데 엄청 안 끓어요. 오래 걸립니다. 물론 끓이기도 쉽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음부터 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물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자, 이 두 가지 물질의 양 변화에 따른 끓는 점과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강의는 찍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순물질은 순수해요. 즉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계속 나오는 예시인 얘는 물이 되겠고요. 반면에 혼합물이라는 것은 순물질이 2가지 이상 섞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거냐? 바로 소금과 물이 섞인 소금물을 볼 거예요.
소금물.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더해져서 나오는 게 이제 소금물이겠죠. 자, 그러면 비슷한 그래프를 왼쪽과 하나 그려보자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보지 않아도 물질을 끓인다고 했을 때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해지는 끓는 점이 있는데 이 끓는 점에서의 온도는 바로 100도입니다. 100도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제 물이에요. 얘는 물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끓여보면 어떻게 되냐? 모양이 이렇게. 얘가 바로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를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순물질인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이 순물질인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보니 끓기 시작하는 온도, 즉 끓는 점의 온도가 더 높아졌죠? 드르르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네. 곡선. 옛날에 엄청 연습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 교사 되기 전에 드르륵 하면 굉장히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름도 쓸 수 있어요? 이름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여튼 용해도 곡선할 때 이 드르륵 솜씨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드르륵이 아니고, 보시면 지금 소금물은 끓는 온도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물에 소금이 섞여 있어서 끓는 걸 방해하는 거죠, 소금이. 얘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물은 끓는 점에서 온도가 변합니까?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한데요. 소금물의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온도가 더 일정하지 않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소금물과 물, 다시 말해서 혼합물과 순물질의 차이입니다. 정리하자면 순물질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가 되면 끓고 있는 상태에서는 온도 변하는 거 없이 100도씨로 쭉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게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물인지 소금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 먹어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끓는 점이 일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가열 곡선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이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지금 끓는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점일 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물의 양이 많다고 해서 더 마이너스 50도까지 가야 어는 게 아니죠. 어는 점 변화 없고요. 다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릴 때까지, 다 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밑에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끓는 점, 어는 점, 그리고 녹는 점에 모두 해당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끓는 점을 하나 뽑아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 정도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인 용해도 곡선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